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작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민희도 모포를 깔고 모포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말했다. 알았어. 하고 나는 돌아누운 채 대답을 했다. 촛불 끌게. 민희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희가 입김을 불어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나는 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푸른 슬리퍼 이채윤 단편 소설. 저녁 시간이 되자 지루한 장맛비가 멈추었다. 나는 미리 보아둔 지점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밤 8시 반, 나는 경사진 위치에 차를 세우고 강물을 굽어보았다. 장마로 잔뜩 불어난 강물은 어둠 속에서 죽음을 품은 사신처럼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멀리 산목퉁이를 돌아서 2대의 차가 연이어 달려오는 불빛이 보였다. 나는 재빨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차는 운전석의 문짝이 살짝 열린 채로 도로에서 풀밭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서 물속으로 잠겨들었다. 차의 라이트 불빛이 강물 위를 찌르듯이 뻗어나가다가 이내 꺼져들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 2대가 거의 동시에 멎고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그들은 차가 물에 빠져 들어간 자리를 손가락질하며 바라보았다. 차가 물에 빠진 거 맞지요? 먼저 달려온 사내가 뒤에 차를 세운 사내에게 물었다. 맞아요. 틀림없이 승용차였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도 차의 형체를 제대로 보았다. 119로 신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앞차의 사내가 물었다. 제가 하죠. 뒷차의 사내가 목에 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달리던 차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는 경춘과도 X지점이거든요. 예, 맞아요. 강이 꼬부라지는데, 예. 2 사람은 웅숭거리고 서서 꿈틀거리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강가의 잡목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차가 강에 빠지기 전에 내가 차에서 뛰어내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나 김형도의 죽음은 1차적 알리바이가 성립된 것이다. 나는 멀리서 119 구조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어둠을 따라 강 언덕을 올라섰다. 나는 산모퉁이를 돌아서 강물을 따라 이어진 길을 계속 걸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며칠째 내리던 비도 먹고 밤 공기는 부드럽고 신선했다. 나는 온몸이 폐가 되어 그 공기를 들이마셨다. 검은 구름이 점점 엷게 퍼져서 회색빛이 되었고 갈치대처럼 가늘고 긴 구름들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이제 차는 건져질 것이고 김영도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수사는 종료될 것이다. 아내는 김형도의 실종이 확정되면 김영도의 생명보험금을 타게 될 것이다. 상법 제732조 2항의 규정에는 사고가 보험가입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계약 후 2년이 경과할 시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5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다. 살고 있는 집은 진작부터 아내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서도 차츰 잊혀져 갈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청평의 한 호텔방에서 TV로 어제의 사건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젯밤 9시경 한강변을 달리던 승용차가 강물에 빠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하여 차량 인양 작업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 4시경 차량을 건져 올렸으나 운전석의 문짝이 열린 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사가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장마로 불어난 강물이 깊고 물살이 빠른 관계로 강 하류로 떠내려 간 듯합니다. 구조대는 지금까지 사체 인양 작업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실종자의 사체를 인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차량은 서울 오바의 245번이고 차주는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거액 외화 증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부도를 낸 후 잠적 중이던 에이스 컴퓨터 대표이사 김형도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회사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비관하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사체 인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내가 버린 김형도와 김형도가 버린 세상에 대하여 생각했다. 나는 수족관에 든 물고기처럼 눈을 꿈뻑거리며 지금 청평호의 대만에 갇혀서 부유하고 있을 김형도의 사체를 떠올렸다. 물고기들이 그의 눈 알과 내장을 뜯어먹고 있으리라. 장마 때문에 수문이 열려 있다면 그의 사체는 청평댐을 지나서 한강 하류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조금이라도 그의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평댐 정도는 건너뛰어서 서울 가까이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지난 30년을 생각했다. 김형도로 살아온 지난 24년의 세월을 생각했고 김형도로 살기 전 밀양박 씨 집 양자로 들어가 박상호란 이름으로 살았던 강릉에서의 2년간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고 5살 난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 이원근을 생각했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비롯된 이 씨, 박 씨, 김 씨로 살아온 내 삶에 대하여 생각했고 5살의 그때 화장터에서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굴뚝을 따라 하늘로 오르던 아버지의 하얀 연기를 생각했다. 트럭에 실려 덜컹거리며 흔들리던 관이 우리는 이웃 아저씨의 트럭에 아버지의 관을 싣고 화장터로 갔었다. 화장장의 시뻘건 화로에서 타면서 내던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버지의 뼈가 잘게 부서지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의 뼈가루가 네모난 상자에 담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상자를 가슴에 안고 산길을 한없이 걸어서 올라갔다. 누구인지 모를 늑수구레한 친척 어른과 어머니는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나는 산길이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이 멀어서 걷기가 무척 힘이 들었지만 내 가슴에 안겨있는 아버지의 유골함이 빈 상자처럼 가벼운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볍다니.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한참 후 우리는 절에 도착했다. 머리가 유난히 파르스름한 스님을 따라 유골 상자들이 벽장에 촘촘히 꽂혀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침침했고 유난히 독한 향 때문에 어지러웠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치하고 향을 피웠고 몇 번인가 절을 했다.
그 후 나는 그곳을 가보지 못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어머니에게 그곳을 물었을 때 지금 와서 그걸 찾아서 무엇하냐? 그런 곳에서는 공양이 없으면 몇 년만 지나도 보관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를 외면한 채 그곳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10년이나 살아온 그녀에게 아버지를 새삼 생각하는 것이 싫었으리라. 지금도 나는 그 산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틀째 되는 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나는 맥주 캔을 3개째 비우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호텔 입구를 지나 강변 쪽으로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들이 길길이 머리채를 풀어던지며 창가의 그림자를 어지럽게 그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산사의 낙골당에 두고 온 다음 날을 생각했다. 그날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우리는 산동네 판잣집에 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호야불이 무허가 건물인 우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흔들렸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낙엽 밟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부터 바스락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 봄날이었지만 산동네 골짜기에는 지난해의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규식아, 이명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버지는 술이 취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그렇게 멀리서부터 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오곤 했었다. 휘잉하니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비닐로 쳐진 창가에서 별들이 바스라지는 소리를 내고 울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는지 자지 않고 바느질만 하고 있었다. 아빠, 왜 하나? 네 애비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냐? 청승 떨지 말고 어서 자거라. 아빠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는 대답이 없다. 벽에 어른거리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버지의 혼처럼 흔들거렸다. 아버지가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나는 안다. 나는 화장터에서 굴뚝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간 아버지의 연기가 집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혼이 어머니의 몸에 스며들어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겁먹은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어머니가 불을 끄고 눕자 아버지의 혼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내가 잠들 때까지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를 내며 창밖을 거닐고 있었고 바람 소리로 노래하며 나를 잠재웠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나에게 남았다. 아버지는 삶 이전에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7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은 내가 없이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겠지만 나의 죽음의 소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유령처럼 떠도는 아버지의 혼을 아이들은 못 견뎌 하면서 때로 거부하면서 때로 껴안을 것이다. 부전자전인가? 나도 아이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버려야 하다니. 밤이 깊어지자 다시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지상에서는 바람이 멈추었다. 나는 7번째 캔을 땄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봉투 붙이는 일로 생계를 꾸렸다. 먹고 살 수는 있었어도 세를 내기까지는 힘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판잣집에도 주인이 있어서 이따금 험악한 얼굴을 뒤밀고는 어머니를 닥달하곤 했다.
그 해 여름 어머니는 아버지의 친구인 독거 아저씨 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저씨가 다니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독거 아저씨는 아버지 대신 우리 집 살림 걱정을 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독거 아저씨네는 아이들 넷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식구들이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았다. 누구도 우리에게 방 내준 텃세를 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생기면 나누어 먹고 서로 고락을 같이 했다. 그 집에는 나보다 1살 많은 훈이 형이 있었다. 이빨이 다 빠져서 밥을 먹을 때는 우물거리며 그냥 물에 밥을 말아 삼키고 나는 얼굴이 온통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낮이면 훈이 형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았고 저녁이면 공장에서 돌아오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다. 일요일에는 할머니와 훈이 형과 나보다 1살 아래인 명자와 교회를 갔다. 어느 날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을 차려입은 아저씨 한 사람이 나타났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머니의 볼에서 빨갛게 피어오르는 홍조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무척 싫어졌는데 그 얼마 후 어머니는 나를 독거 아저씨네 맡기고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어머니는 매달 나를 보러 왔다. 나는 저승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반기듯 반겼고 어머니 치마폭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내가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어머니는 나를 재워놓고 가버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을 때 어머니에게 다시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다짐을 수없이 받았고 밤이 와서 졸음이 와도 여간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나는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달아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궁리했다. 그러다 나는 매번 잠의 마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으로 골아떨어졌고 어머니는 매번 꿈결처럼 사라졌다. 나는 아침에 잠이 깨서는 몇 시간이고 지칠 때까지 울었다. 누가 무엇을 주고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세상의 진정함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때 잠이 깨었을 때 느끼던 낭패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때의 허망함과 배신감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내 가슴에 언제나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35살에 한창 농익은 여인이었던 어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었으리라. 철없던 나는 그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야속했다. 미웠다. 증오스러웠다. 배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 무렵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나는 아내에게 자살극을 벌였다. 나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 성씨가 3번이나 바뀐 것과 내 삶의 진정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내 계산대로라면 그녀에게는 3억 원 정도의 현금이 지어질 것이다. 집과 그 정도의 돈이라면 그다지 아쉬울 것 없이 아이들 교육까지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갓 30살인 아내는 세월이 흐르고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를 느낄 것이고 외로움을 타게 될 것이다. 조금 안심되는 것은 아이가 나처럼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 뿐이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구름이
휘디이게 풀려나갔지만 지상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뜨는 것을 보며 맥주를 마셨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나는 호텔을 나왔다. 호텔 주차장에는 박상호 명의로 새로 구입한 차가 산뜻한 몸체를 반짝거리며 주인을 반기고 있었다. 나는 차문을 열고 푹신한 운전석에 몸을 묻었다. 지갑을 꺼내서 내가 이제부터 사용할 주민등록증을 들여다보았다. 박상호,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동덕리 12번지. 그래, 박상우로서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시동을 걸었다. 46번 도로를 타고 춘천 외곽을 지나서 속초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강원도로 들어서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는 한계령을 향한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 두 노인을 따라 강릉으로 갔던 일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나를 독거 아저씨네 집에 맡겨두고 시집을 간 몇 달 뒤 훈이 형과 딱지치기를 하며 놀고 있던 어느 날 예순이 다 된 늑수그레한 두 사람의 남녀가 찾아왔다. 독거 아저씨는 그분들이 내 진짜 부모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독거 아저씨의 석고처럼 검게 굳었던 얼굴을 기억한다. 독거 아저씨가 거짓말을 할 줄 몰랐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 청량리역에서 강릉행 기차를 탔다. 처음 타보는 기차 여행이 신기했다. 두 노인은 나에게 맛있고 진귀한 과자를 듬뿍 사주어서 나는 이내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어차피 나를 두고 도망을 가기만 하던 어머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나는 강릉에서의 행복한 2년간의 유년 시절을 보냈다. 나는 천둥 벌거숭이 아이들과 함께 거칠 것 없는 대자연을 만끽하며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쏘다니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놀았다. 우리는 바다에서는 수영을 하거나 조개나 가재를 잡았고 들판에 나가서는 이름 모를 나무와 풀과 꽃들 사이를 누비며 개구리 메뚜기를 잡았고 산에 올라서는 도마 뱀이며 다람쥐 청설모 따위의 동물을 잡거나 산딸기 머루 다래 따위의 나무 열매를 땄다.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영국천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밤새 횃불을 켜들고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꺽지, 은어, 뚜거리, 장어 따위의 물고기를 잡았다. 겨울에는 동네 형들을 따라 지천으로 내린 논밭을 뚫고 돌아다니며 토끼며 꽁, 너구리를 잡으러 덫을 놓고 돌아다니거나 화롯가에 앉아서 감자를 구워 먹으며 어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훈이 형과 오물통 같은 서울 시내 변두리를 뒤지고 다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탁 트인 대자연의 향연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던 해 설날이 지난 어느 추운 날 독거 아저씨가 강릉집을 찾아왔다. 무슨 이유에선지 아저씨는 무안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에 서 있었다. 두 노인은 잔뜩 심통이 난 표정으로 아저씨를 방 안에도 들이지 않았다. 그 며칠 후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양아버지 박씨 노인은 무서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호통을 쳤다. 당신 혼자 편한 대로 세상을 살아도 되는 것이오? 자식 없는 우리 두 늙은이가 이제 이와이와 정붙고 사는데 새삼 애들 학교도 보내려고 가방도 사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이제 와서 애를 돌려달라니. 참, 애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요? 어머니는 면박만 맞고 흐느끼며 돌아갔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다시 나를 데리러 왔다. 양 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이해를 한다고 나서서 나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나의 양 아버지가 될 새 남편을 설득해서 나를 데리러 왔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시집간 안동 김씨 집에는 아들과 딸 3남매가 있었다. 시집갈 당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올 엄두를 못 냈다고 변명처럼 말하곤 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안동 김씨 집으로 들어와 그 후 24년간을 김형도 이름으로 살게 되었지만 강릉집은 마치 고향집처럼 언제나 내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여름방학, 나는 강릉집을 찾아갔다. 사춘기를 맞아서 감성이 송곳처럼 날카로워져 있던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울패가 있는 납골당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던 여름이었다. 철이 들면서 나는 김영도가 아닌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나는 삶과 죽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사는가 하는 세상에 보다 큰 근원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강릉집으로 향했다. 강릉집의 두 노인이 그리고 그 시절의 친구들이 절실하게 그리웠다. 나는 강릉을 떠난 지 8년 만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강릉 북쪽의 집을 찾아갔다.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영곡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순간부터 나는 오래도록 그리던 바다 물결 소리를 들었고 내 마음속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길가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발길에 차이는 돌뿌리들, 길가에 늘어선 나지막한 집들,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추억의 그림처럼 거기 있었다. 버스를 내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마을 전체가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낯익고 정겹고 풍성했고 온몸으로 다가왔다. 동구박 은행나무는 더욱 장엄한 형상으로 거인처럼 서 있었다. 그 아래 그늘에서는 동양화 한 폭처럼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길가에 강아지 풀을 따서 피리를 불며 박씨노인 집을 찾았다. 나는 두 노인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지 훌쩍 커버린 나를 알아보기나 할 것인지 생각하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집으로 들어섰다. 칠순에 가까운 두 노인은 8년 만에 보는 나를 마치 죽은 자식이 돌아온 듯 반겼다. 놀라운 것은 내가 쓰던 방 안에 아직도 물건들과 사진이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나는 코끝이 찡한 감동 속에서 두 노인에게 큰절을 올렸다. 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천둥벌거숭이로 산야를 휘몰려 다니던 이제는 코끝이 거뭇거뭇해진 친구들이었다. 친구들 중 몇몇은 타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나와 단짝이던 명수, 정태, 민호는 여전히 있었다. 나는 그 애들과 며칠 동안 벌판과 바다를 쏘다니며 어린 시절의 그 행복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강릉집에는 내가 그곳을 좋아하게 되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내가 떠난 이후 민휘라는 아이가 양녀로 들어와 살고 있었다. 두 노인은 내가 그 집을 떠나자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어린 계집아이를 데려다 길렀는데
그 애가 바로 민희였다. 나보다 3살 아래인 민희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민희를 처음 보는 순간 내 가슴에 찌르르 하고 전기 같은 것이 흐르는 묘한 충격을 느꼈다. 강릉집에 처음 들어선 날 민희는 마당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라도 깼는지 방에서 나와 텐마루 위에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을 가득 받은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꽃잎처럼 빛났다. 인사해라. 우리가 늘 말하던 상호 오빠다. 양 어머니가 말하자 민희가 고개를 까닥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희는 수줍음을 많이 탔지만 다소곳하고 차분했다. 의기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때로 민희의 포도처럼 까맣고 초롱한 눈은 어떤 말 못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나는 민희의 꽃잎같이 환한 얼굴과 까맣게 빛나던 수심 깊은 눈을 떠올리곤 했다. 나는 다음 여름방학에도 강릉집을 찾았다. 민희는 몰라볼 정도로 컸고 예뻐져 있었다. 민희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나는 민희와 바닷가를 거닐고 조개를 잡았다. 민희와 스스럼 없이 남매가 되어 놀아주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애가 지닌 이성의 빛이 날카롭게 반짝이는 단면을 보고 있었다. 민희는 여전히 가냘프고 작게 느껴졌지만 조숙하고 여운을 주는 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민희는 그 묘한 아름다움으로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차츰 걷잡을 수 없는 정열의 회오리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애의 눈빛을 잊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된 민희와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 일대를 일주했다.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7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망상 해수욕장에서 우리 남매는 방가로를 얻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피곤을 느꼈지만 서로 한 공간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는 야릇한 감정에 휩싸여 잠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어두웠으므로 우리는 촛불을 켜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내가 배낭에서 모포를 꺼내서 자리를 깔고 먼저 누웠다.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 민희도 모포를 깔고 모포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알았어. 하고 나는 돌아누운 채 대답을 했다. 촛불 끌게. 민희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희가 입김을 불어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나는 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민희가 그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나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자제력을 요구했다. 나는 1부터 1000까지를 10번이나 세웠다. 나는 여전히 긴장해 있어서 잠들지 못했고 그러다 민희의 침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민희 또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안 자니? 잠이 안 와. 나는 선을 넘어서 민희의 손을 잡았다. 상체를 들고 민희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민희의 눈이 까맣게 빛을 발했다. 나는 민희의 입술 위에 내 입술을 포겠다. 민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민희는 울지 않았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앉았다.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래. 그녀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질했다. 민희의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그 말은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지만 어린 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멋지게 돌려서 말할 줄이야.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나는 미니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집에서는 대학을 보낼 능력이 되었고 나도 어느 정도의 대학은 들어갈 실력은 되었다. 나는 미니 곁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여 있던 터라 대학 공부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나는 편지를 써놓고 무작정 집을 나왔다. 그 후 2년간 강릉 집에서 살았다. 그때 나는 앞날의 내 삶의 기구함을 대비하기라도 하듯 박상호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만들었다. 나는 2개의 주민등록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두 노인이 짓고 있던 500평 남짓한 농사일을 거들었고 어릴 때 친구인 명수와 건설 현장, 노가다 일을 뛰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두 노인이 진정한 나의 부모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집의 진정한 아들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미니 때문이었다. 나는 미니를 사랑했다. 미니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양 어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너희들 좋아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짓이여. 양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걱정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 후 나는 미니를 멀리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미니도 나의 행동을 따랐다. 나는 내 방에서 가르치던 미니의 공부를 안방으로 옮겼다. 밥 먹을 때 외에는 미니를 멀리했다. 친구들과 밖으로 떠돌았다. 남녀의 육체 관계란 의식이나 의지만으로 통제되지 않는 법이다. 두 노인이 동네 잔칫집에 간 사이에 우리는 또다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나는 곧 후회하며 자제하려고 했지만 미니는 아니었다. 그러면 어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지도 않았잖아. 미니는 당차고 도도했다. 그래도 우리는 호적상 남매잖아. 너는 아직 학생이고.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오빠 우리 어디로 멀리 떠나자. 어디로 달아날 용기가 있어? 야, 달아나기는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지. 그러면 3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미니는 불안하고 초조한 낯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제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참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서로를 더욱 탐하게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미니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다. 미니의 학교 성적은 뚝 떨어졌다. 통통하게 물 오르던 미니의 몸도 야유와 같다. 이듬해 봄 박신호인이 돌아가셨다.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골 바닥에서 청춘을 이렇게 썩힐 수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미니와 애정 행각도 차츰 죄의식이 느껴졌다. 미니를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에 가서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 미니를 만나도 늦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서울로 가겠어. 돈을 벌어서 보내줄게.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데리러 올게.
나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민희는 웃긴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흥, 오빠 맘대로 달아나지는 못할걸? 민희의 말 속에 적개심마저 느껴졌다. 넌 내가 여기서 노가다나 뛰고 저 조그만 밭대기나 붙이면서 썩는 게 좋겠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라면 가지 마. 배라도 타. 그게 수입이 훨 나을 거야. 나는 어이가 없어서 민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서울로 가면 안 올 거잖아. 다들 그래. 민희는 세파에 닳고 다른 아줌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소곳한 민희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안 와? 사랑한다면 가지 마. 그렇게 말하는 민희의 커다란 눈은 슬퍼 보였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희의 반발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민희의 소원대로 뱃사람이라도 되기 위해 항구로 나갔다. 배를 처음 타고 멀미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온 날 민희가 말했다. 나 학교 그만둘래. 무슨 소리?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냐? 나 임신했어. 나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되었다. 세상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 생명이 세상을 기웃거릴 수가 있다니. 왜? 겁나? 민희는 다소 불량기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피임했잖아. 나는 힐난하듯이 내뱉었다. 나는 피임약을 구해서 민희에게 꼬박꼬박 챙겨주었던 것이다. 안 했어. 왜? 그냥. 그냥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이야? 확실해? 나는 허둥거렸다. 민희는 실망스러웠는지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안 돼! 나는 소리쳤다. 뭐가 안 된다는 말이야? 애 낳으면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우리 아이야? 그녀는 단정 짓듯이 차갑게 말했다. 안 돼. 너는 학생이야. 아직 더 배워야 한다고. 왜? 배워야 하는데 난 이대로가 좋아. 그 후 나는 민희를 여러 가지로 달랬지만 민희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애를 낳아도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낳아야 한다고. 오빠는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거지? 그깟 남들이 무엇인데 그렇게 허둥거리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우리 사랑이 무슨 상관이라고. 오빠는 위선자야. 그렇게 말하는 민희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기기마저 서려 보였다. 민희의 결심은 확실했다. 나는 민희의 마음 어디로도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조그만 그녀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점 알 수 없어졌다. 나는 민희의 뺨을 때렸다.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된 계집애구나. 어쩌면 조그만 게 그렇게 되바라지고 사악하냐? 그래, 나 사악하다. 난 마귀가 씌운 계집애야. 내가 싫으면 떠나. 민희는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다. 나는 어린 소녀답지 않게 악에 받쳐 대드는 민희가 조금은 무섭고 싫어진 탓에 얼떨결에 발길질까지 했다. 못된 계집애. 난 내가 이렇게 독종인 줄은 몰랐어. 하고 소리치고 집을 나와 버렸다. 민희는 마당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다. 마침 양어머니는 마실을 가고 집에 없었다.
훗날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새로운 현실에 대처했는지, 무엇이 무서워서 그토록 겁을 먹고 있었는지 아연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무엇보다도 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허둥거리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내가 그녀를 다독거리며 달랬더라면 그녀는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미니가 가지고 있던 조울증에 대해서도 미니가 당했다는 고아원의 성폭행에 대해서도 미니가 세상에 품고 있었던 원한에 대해서도 그녀가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틀 동안 술만 마셨다. 내가 집을 나온 다음 날 미니는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미니는 혼자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선택했다. 아무도 미니의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는 가슴이 저며오는 깊은 슬픔이 어떤 것이란 것을 그때 알았다. 미니의 맑고 수심 깊은 눈빛이 떠오른다. 미니를 땅에 묻은 다음 날 나는 강릉을 떠났다. 탕자가 돌아오듯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집에는 징병검사 요청서가 2년째 날아와 있었다. 나는 신체 검사를 받고 징집 영장을 받고 최전방인 화천 지역에 배치되어 30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쳤다. 군 생활은 미니의 자살이 몰고 온 충격을 어느 정도 여과시켜 주었다. 제대 후 나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전자상가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착실한 아들의 역할을 했다. 3년 후 나는 상점 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 조그만 가게를 경영하는 착실한 소시민의 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지난 날을 다 털어버리고 돈이나 많이 벌어 써보자는 생각을 했다. 결혼 후 우리 부부에게는 그다지 부족한 것이 없었다. 아내는 딸과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아내는 수영, 에어로빅, 음악회, 요리 강습 등을 다니며 돈을 쓰는 일에 바빴다. 나는 사업을 하며 돈을 벌기에 바빴다. 우리 사이에는 그다지 문제되는 일이 없었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스케줄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을 하고 8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나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내가 사업에 무모한 욕심을 내고 대기업을 일구어 황제가 되기를 꿈꾸기 전까지 우리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소시민적 행복 그 자체였다. 나는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음울한 과거를 지우기 위해 남보다 뛰어나 보이려는 현시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상한 선민의식이 되어서 나를 가파른 언덕으로 몰아갔다. 사업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순항을 했다. 나는 성공을 꿈꾸며 뛰었다. 여름엔 선풍기를 팔았고 겨울엔 난로를 팔았다. 그 이후 시대의 산물인 컴퓨터 사업에 손을 대었다. 적절한 타이밍과 저돌적 투자로 성공을 거두었고 전국 각지에 분점을 가지게 되었다. 컴퓨터 사업 진입 1년 만에 나는 전국에 12개의 분점을 확보하고 29의 나이에 연매출 100억이 넘는 사업가가 되었다.
나는 벤처 자금을 끌어들여 자본금을 늘렸고 컴퓨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1단계로 부도로 쓰러진 국내 유수의 그래픽 카드 회사를 인수하였다. 회사는 1년 사이에 5배나 커졌다. 나는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을 시작했다. 뉴욕과 홍콩에 지사를 두었다. 아군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회사를 최대한 크게 키우고 있는 시점에 IMF 사태가 터졌다. 여유 자금이 바닥이 났고 시중의 자금은 동결이 되었다. 그때 홍콩에서 은밀한 제의가 들어왔다. 반도체 칩 밀수에 관한 홍콩 마피아의 제의였다. 나는 고민 끝에 그들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홍콩 측의 제의는 간단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칩을 회사가 수입하는 저가의 컴퓨터 부품 속에 대량으로 넣어서 들여와 국내에 공급하고 차액을 나누어 먹는 방법이었다. 나는 내 오른팔처럼 신임하는 이광치 상무에게 일을 맡겼다. 이 상무는 그래픽 카드 회사를 인수할 때 따라온 외환 거래에 능통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외환 자금 운용의 기재였다. 2차례의 밀수입으로 회사는 겨우 부도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3번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 상무가 잠적했다. 그는 물건을 싱가포르에서 팔아치우고 시가 800만 불이 넘는 자금을 세탁해가지고 증발한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회사 자금뿐 아니라 홍콩 조직의 자금도 400만 불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이광치에 대한 행적조사에 나섰지만 그가 어디 가서 틀어박혔는지 찾아내지 못했다. 홍콩 조직은 현금만 원할 뿐이었다. 홍콩 조직의 태도는 단호했다. 협상의 여지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는 IMF 한파로 모든 자금 사정이 얼어붙어 있었다. 회사의 파산이 명백했다. 나는 죽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홍콩 조직이 서울로 잠입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나는 법적으로 아내와 이혼 처리를 하고 도피하는 방법도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놈들은 만만한 놈들이 아니었다. 내가 어디에 있건 아내와 아이들을 협박하거나 인질로 삼아서라도 나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그날 나는 있을지도 모르는 미행자를 일찌감치 따돌리고 자살극을 연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틀 동안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니고 일을 결행했다. 남편의 느닷없는 사업 실패와 실종에 아내는 얼마나 놀라고 있을 것인가. 내 어린 아들과 딸이 나처럼 애비 없는 불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운명에 놓였다는 사실에 나는 목이 메었다. 나로서는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다. 홍콩 조직이 400만 불이 넘는 돈을 떼이고 나를 온전히 놓아둘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버린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사업에 손을 댄 후 8년 동안의 나는 무엇이었던가. 자고 세면 오로지 사업에 골몰했다. 나 자신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렇게 된 것이 홀가분하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제 2달 후면 나는 33살이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줄기차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이것뿐이라면 나는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나는 나로서 존재한 일이 있었던가. 나는 껍데기로 살아왔던 것이다. 한계령 고개에 이르자 비는 기세 좋게 퍼부어내렸다. 사위는 온통 안개와 비와 물소리로 가득했다. 와이퍼는 양동이로 붓는 듯한 빗물을 채워내느라 힘겨워하고 있었다. 나는 절의 고도에 갇힌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 이렇게 나의 길을 오르는 것이다. 나는 나만의 공간을 확인하긴 하듯 라디오를 켰다. 흘러간 노래가 흘러나왔다. 스모키의 옆집에 사는 앨리스였다. 미니와 바닷가에서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나는 휘파람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하필 이때 미니와 즐겨 부르던 노래가 흘러나오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한계령 정상을 올라온 차들은 더 이상 달리기를 포기하고 휴게소에서 멈추어 있었다. 나도 차를 세우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휴게실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비바람이 광란하고 있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산 아래는 모두 떠내려간 듯 휴게실만 방주인 듯 떠 있었다.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조금 있으려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바람이 거치기 시작했다. 나는 소주 2병과 안주거리를 들고 한계령을 내려왔다. 계곡물이 엄청나게 불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듯 거대한 물의 폭포가 흰 포마를 일으켰다. 그 소리는 산을 진동시키고 있었고 그 위세는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나오다가 퀴즈 프로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듣지도 않으면서 외로움을 덜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양양을 지나 강릉 외곽의 밀양박씨들의 선산으로 차를 몰았다. 양부모와 미니가 누워있는 묘를 찾았다. 누가 벌초를 했는지 묘가 흉하지는 않았다. 나는 먼저 두 노인의 묘 앞에 젖은 바닥에 은박지로 된 돗자리를 깔았다. 절을 하고 묘에 술을 뿌렸다. 나는 몇 걸음 떨어져 있는 미니의 묘로 향했다. 나는 무어라 할 말이 없어서 무덤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랑비에 옷은 다 젖어 있었다. 나는 술이 취해서 은박지 위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미니의 슬픈 노래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니는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미니를 향한 무모한 내 발길질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가?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사악하다고, 독종이라고, 죽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진정으로 미니를 사랑했다. 미니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 줄은 몰랐을 뿐이다. 햇살을 받아 꽃잎같이 화사하던 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니는 맑고 밝고 가벼웠다. 그래서 내게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무척이나 무거운 존재였다. 나는 그 애가 내가 5살 때 가슴에 안고 산사이 납골당에 두고 내려온 아버지의 유골상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버지의 뼈는 그렇게 가벼웠지만 평생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런 것이다. 나는 순수한 정열로서 민의를 다했고 우리 두 사람은 이 세상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비극적으로 갈라놓았단 말인가? 우리의 아이가 서로의 잘못된 만남이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의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부르고 그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도미노처럼 부르고 있었다. 바닷가에 그녀가 남기고 떠났던 푸른 슬리퍼 한 짝이 떠올랐다. 그녀가 몸을 던졌던 바위 위에는 푸른 슬리퍼 한 짝만이 남아 있었다. 한 짝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일까? 아, 그 신발 한 짝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는가? 그러다 문득 내가 그 나머지 신발 한 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나는 미니의 무덤 앞에서 긴 오열을 했다.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깨가 들썩거려지고 슬픔의 덩어리가 각혈하는 피처럼 토해져 나왔다. 나는 그렇게 피를 토하듯 한나절을 울었다. 은박지 위에는 비와 내 슬픔의 피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콧물과 소주가 바닥에 질 뻔했고 마침내 개울이 흐르듯 물이 흘렀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날이 개어 있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닿았던 등과 엉덩이 부근이 젖어 있었지만 나머지는 꾸들꾸들 말라 있었다. 멀리 강릉 시내의 불빛들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은 20년이 넘도록 그 집에서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렇다. 그들은 태어난 집에서 문지방이 달아가는 것을 보며 자라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고여 있는 듯이 살다가 죽는다. 그들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야, 박상호, 너 죽지 않고 살았구나?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냐? 명수는 내 목소리를 듣자 무척이나 반겼다. 그 사이 나는 몇 번인가 명수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던 적은 있었지만 직접 강릉에 와서 그를 만나자고 불러낸 적은 없었다. 그래, 그래. 거기 영진부둣가 횟집. 거기서 만나자. 야, 박상우, 정말 반갑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 당분간 모든 것을 다 잊고 명수랑 중마고우들 만나서 소주나 마시고 세월 보내자.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팠다. 나는 차를 몰고 산길을 내려왔다. 바닷가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강릉 시내가 가까워지자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끝나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거액의 외화를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에이스 컴퓨터의 이광치 상무가 청평댐 부근의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곳은 나흘 전 그 회사 사장 김형도 씨가 실종된 곳과 멀지 않고 시체가 하류로 흘러내려왔을 것이란 것을 감안할 때 경찰은 김 사장과 이 상무가 같은 차를 타고 있다가 강물에 빠졌거나 증발된 거액의 자금 처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어 김 사장이 이 상무를 살해한 후 강물에 빠뜨리고 잠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강치 상무의 국내 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점과 실종된 것으로 보였던 김영도 사장의 행적이나 시신이 발견되고 있지도 않아서 경찰은 수사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김 사장의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시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경찰은 시신의 정밀 부검과 아울러 김영도 사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국 정지시키는 한편 청평댐 부근의 한강 밑을 중점적으로 수색해서 있을지도 모르는 김영도 사장의 시신 발굴에 주력하고 또한 이상무의 입국 경위와 거액의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어졌다. 사방이 빙빙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나는 차를 멈췄다. 도대체 이광치가 어떻게 한강에서 빠져 죽은 시체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국내로 들어올 수도 올 리도 없지 않은가?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이광치가 죽은 것은 누군가가 그를 살해해서 한강에 던진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홍콩 조직이 이광치를 추적해서 자금을 빼앗고 살해한 후 국내로 시신을 들여와 한강에 빠뜨린 것이 아닐까? 아니다. 애초에 홍콩 조직이 계획적으로 이광치를 납치해서 돈만 챙기고 살해한 것이다. 놈들은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놈들이라면 능히 그럴 수도 그렇게 할 능력도 있는 놈들이다. 죽일 놈의 마피아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단순해졌다. 모든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에 나는 아연 실색했다. 실종자에서 살인용의자로 내 입장이 바뀐 것이다. 경찰의 추적은 계속될 것이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내 얼굴을 신문과 TV에 올릴 것이다. 나는 박상호란 이름 석자 속으로도 숨어 있지 못하고 붙잡혀서 죄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에 놓였다. 나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외화 유출과 살인죄가 겹치면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무기징역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분노와 괴로움으로 내 영혼이 머나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대로 차를 달려 바다로 뛰어들고 싶었다. 바다는 큰 가슴으로 깊숙이 나를 안아줄 것이다. 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미니가 남기고 간 슬리퍼 한 짝마저 바닷속으로 빠져들려고 하고 있었다. 세상이 암흑처럼 보였다. 별빛 하나, 불빛 하나 없었다.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로 밀려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의 시동을 걸었다.